제천의 11월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를 오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저마다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무말랭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올해 67,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고 장독대를 살피고 마을회관에 나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윤지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자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왔니? 미리 말 좀 하지. 갑자기 시간이 돼서요. 민준이 생일 준비하려고요. 윤지는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손주 생일이 이번 주였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윤지는 현관까지만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응? 뭔데? 윤지는 쇼핑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A사 용지를 반으로 접은 정도 크기였고 윗부분이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며칠만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뭔데? 민준이 생일 준비하면서 쓸 돈이에요. 집에 두면 애가 찾을까 봐요. 어머니 집에 사흘만 두려고요.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그냥 용돈이랑 생일 비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윤지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지 단단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사흘 뒤에 제가 찾으러 올게요. 알았어. 그럼 장롱에 넣어둘게. 네, 부탁드려요. 윤지는 다시 현관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어딘지 서둘러 보였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장롱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장만해 준 것이었습니다. 문짝엔 세월의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보와 겨울 내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사흘이면 되겠지. 정수는 서랍을 닫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무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남기고 간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뜻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저 손주 생일 준비에 신경 쓰느라 예민했던 거겠지요.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불보 사이에 아무도 모를 곳에 정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오전 내내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갑고 어딘지 날카로웠습니다. 윤지야? 언제 오려고? 어머니, 제가 맡긴 봉투 있죠? 응, 장롱에 잘 있어. 확인해 보셨어요? 응? 확인은 왜 해? 내가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정수는 전화기를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볼을 치웠습니다.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없죠? 아니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집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은 계속 서랍 안을 뒤졌지만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나는 정말 모르겠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윤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서랍만 남아 있었고 방 안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의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랍에 넣은 그대로 그냥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요? 새벽 4시 그녀는 일어나 다시 장롱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고 이불볼을 드러내고 옷가지를 꺼내고 구석구석 손을 넣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말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응, 민수야. 엄마 윤지가 그러는데 봉투 얘기 들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정말 모르겠다. 분명히 넣어뒀는데 어디 갔는지. 엄마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안경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고.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지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마트 가실 때 들고 나가신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는 그날 집에만 있었어. 엄마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집엔 엄마밖에 없었잖아요. 며느리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말을 안 믿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경찰에 말할 수도 있대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마을 우체국에 갔습니다. 연금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걸어가는데 마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이시댁 할머니 아니야? 맞네. 요즘 무슨 일 있다던데? 서울 며느리 돈 훔쳤다며? 정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우체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연금을 찾고 나오는데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윤지야. 며느리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투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 그럼 어디 쓰신 거예요? 쓴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윤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뭐? 손주 생일 준비비 아니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맡긴 건 그게 제일 안전할 줄 알아서였어요. 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500만 원. 그런 큰 돈이었다니. 윤지야, 나는 정말. 어머니, 이번 주까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낡은 휴대폰. 목적지는 시내에 사는 친정 동생 영자의 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영자의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왜 이 시간에? 영자야, 며칠만 재워줄 수 있겠니? 영자는 언니의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투를 맡은 일 사라진 돈, 며느리의 추궁, 아들의 외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영자는 차를 따라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상하지 않아? 뭐가? 윤지가 맡긴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도 확인 안 하고 넣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언니한테 맡겼을까? 은행에 넣으면 되는 걸. 영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나한테 맡겼을까? 언니, 혹시 윤지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나도 모르지. 근데 뭔가 이상해. 언니, 그날 윤지가 들고 있던 쇼핑백 기억나? 응, 검은색이었어. 혹시 봉투가 그 안에 있던 건 아닐까?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왔던 것, 봉투를 꺼냈던 것, 그리고 다시 쇼핑백을 들고 나갔던 것. 영자야, 나 그날 뭔가 봤던 것 같아. 뭘? 며느리가 나갈 때 쇼핑백이 좀 두둑해 보였어. 들어올 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영자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거 확인해야 해. 어떻게? CCTV.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잖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정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후배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이모 오랜만이네요. 응, 은서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지난주 화요일 CCTV 좀 볼 수 있을까? 은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게 영상은 일주일마다 덮어 씌워져요. 벌써 지나갔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없네. 그런데요 이모. 은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윤지 씨가 왔었어요. 윤지가? 네. USB 가져와서 영상 하나 복사해 갔어요. 정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날짜 영상? 그날이었어요. 이모가 물어본 그 화요일.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영상을 가져갔다니. 은서가 혹시 넌 그 영상 본 거 있니? 아니요 복사만 해줬어요. 근데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가끔 사진을 찍어두곤 했습니다. 그날 혹시 뭐라도 찍어둔 게 있을까? 정수는 멈춰서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텃밭 사진, 마당 사진, 손주 사진, 그리고 하나. 며느리가 편의점 앞에서 걸어가는 뒷모습. 정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쇼핑백, 그리고 그 안에서 삐죽 나와 있는 하얀 봉투의 모서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맡긴 날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정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시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재조사 가능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편의점 영상 복구 요청하고 며느리분께 확인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며요. 응. 엄마 제발 일 그냥 덮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집안 망신이에요. 동네에 소문 다 났잖아요. 민수야.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망신이라도 진실은 밝혀야지. 손에 든 휴대폰 속 사진 한 장. 며느리 윤지가 쇼핑백을 들고 걷는 뒷모습. 그 안에서 삐죽 나온 하얀 봉투. 날짜는 11월 16일. 봉투를 맡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증거가 될까? 정수는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봉투의 모서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봉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네, 혹시 편의점 CCTV 복구 가능한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청은 넣었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며칠이요?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재산 문제나 다른 갈등은 없으셨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이 내 명이긴 한데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어요. 형사는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는 부족한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편의점 주인 은석이 했던 말. 며칠 전에 윤지 씨가 와서 USB로 영상 하나 가져갔어요. 윤지가 왜 그 영상을 가져갔을까요? 혹시 그 영상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은석은 카운터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또 오셨네요. 은서가 지난번에 윤지가 가져간 영상 말이야. 네, 혹시 너도 그 영상 봤니? 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복사만 해줬어요. 윤지 씨가 급하다고 해서. 그럼 서버에 영상이 남아 있을까? 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덮어 씌워졌지만 복구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이미 요청했어. 그런데 일주일 걸린대. 은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다리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다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윤지가 봉투를 맡기던 그날, 어머니, 이거요. 며칠만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넬 때 윤지의 눈빛. 정수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확신? 아니면 계획?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윤지야 왜 왔니? 윤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경찰서 다녀오셨다면서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려고요?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지야 내가 왜 너를 도둑으로 몰아? 도둑은 나잖아 내 말대로면. 윤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내가 찍었어. 내가 나간 다음 날.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뭐가 증거예요? 제 쇼핑백에 다른 봉투 들어있었을 수도 있죠. 그럼 CCTV로 확인하면 되겠네. 윤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CCTV요? 응. 경찰서에서 복구 중이야. 곧 나올 거야. 윤지는 한참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저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저한테 하셨는지.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아실 거예요. 윤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예 누구 거예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윤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 명예 누구 거예요? 설마 그게 목적이었을까?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집 명의는 정순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설마 윤지가 이 집을 노린 건 아니겠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윤지가 찾아온 것, 집 명의를 물어본 것.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거 조심해야 해. 뭘? 혹시 윤지가 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야?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생각해봐. 도둑 누명 씌우고 언니가 깜빡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치매 진단 받으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잖아. 그럼 그럼 재산 관리는 가족이 하게 돼. 아들이나 며느리가. 정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야 설마 그럴 리가. 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 많아.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CCTV 복구됐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 그리고 할머니. 네? 며느리분도 출석 요청 나갔습니다. 내일 오신대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10분 영상입니다. 화면에 편의점 앞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쇼핑백.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하얀 봉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편의점 옆 ATM기로 걸어갔습니다. 쇼핑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ATM기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으로 보면 며느리분이 할머니께 맡긴 봉투를 다시 가져가서 ATM에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도둑이 아니잖아요. 네, 할머니. 며느리분이 내일 출석하시면 확인 절차 거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윤지한테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대요. 그래.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넌 끝까지 내 와이프 편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그리고 아들의 배신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이미 가족은 끝났어.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 쇼핑백 안에 하얀 봉투. 내일이면 끝이야. 정수는 휴대폰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들은?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 4시, 정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며느리가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을. 정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자.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회백색 머리.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면 끝이야. 오전 10시 경찰서. 정수는 조사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곧 도착하신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분 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다니. 윤지는 정순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힐끗 봤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형사는 세 사람을 앉혔습니다. 정순, 윤지, 민수.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씨, 11월 15일 화요일에 시어머니께 봉투를 맡기셨죠? 네. 윤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500만 원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넣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10분. 윤지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쇼핑백.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하얀 봉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지 씨, 이게 뭡니까? 윤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봉투예요. 다른 봉투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쓰던 거예요. 형사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윤지가 편의점 옆 ATM기로 걸어가는 모습, 쇼핑백에서 봉투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 ATM기에 넣는 모습. 윤지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돈 입금한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께 맡긴 5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정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가져갔어. 형사가 손을 들어 정순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정순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형사는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윤지 씨, 시어머니 집에 언제 가셨습니까? 15일 화요일이요. 그 이후로는요? 안 갔어요. 그럼 이 봉투는 어떻게 다시 나온 겁니까?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지 씨, 이건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시어머니께 봉투를 맡긴 척하고 다시 가져가서 입금한 뒤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아니에요.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맡겼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거라고요. 그럼 증거를 대세요. 윤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혹시 정말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우리 엄마 나이가 67이에요. 건망증도 심하시고. 민수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건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은 명확합니다. 며느리분이 봉투를 다시 가져간 게 맞습니다. 윤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찾으러 갔을 때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주셨어요. 그럼 왜 그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냥 까먹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 씨,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날짜, 정순의 휴대폰 사진. 모든 것이 윤지의 거짓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지 씨,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실 밖. 정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먼저 나갔습니다. 정순을 보지도 않고 정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넌 끝까지 날 믿지 않는구나.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대. 며느리도 불려갔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거래?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정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니?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윤지가 이혼하겠대요.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뭐? 윤지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내 잘못이니? 엄마가 경찰에 신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럼 내가 도둑으로 살라고? 엄마 제발 일 그냥 덮어줘요. 윤지한테 사과하고 돈도 내가 갚을게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내 엄마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장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랍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 서랍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영자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CCTV로 윤지의 거짓이 밝혀진 것. 그러나 아들이 여전히 며느리 편인 것. 윤지가 이혼을 운운한 것.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건 협박이야. 겁먹지 마. 하지만 민수가 날 원망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대해. 언니는 잘못 없어.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정수는 울먹였습니다. 언니, 진실이 밝혀졌잖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영자야.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가족이 다 떠났어. 나는 이제 혼자야.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며느리분 허위 신고로 기소 의견 보냅니다. 할머니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가 밝혀졌다고 해서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시댁 며느리가 거짓말했대. 경찰 조사 받았다며? 그럼 할머니는 억울했던 거네. 우리가 오해했네. 정수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때 정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윤지 없이 못 살아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정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정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집만이 그녀의 울음을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한밤중 정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오열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혼자였습니다. 정수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영자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언니 문 열어.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정순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언니를 안으로 들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언니 밥 먹어야 해. 이러다 쓰러져. 영자야,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언니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자는 밥을 차려왔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렇게 무너지면 윤지가 이기는 거야. 이미 졌어. 민수가 날 떠났잖아. 언니 그건 일시적인 거야. 민수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안 돌아와. 며느리를 선택했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살아야 해. 언니가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윤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정수는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지가 원하는 게 뭔데? 언니를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이 집을 빼앗는 거. 정순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집을. 그래. 언니가 무너지면 치매 진단 받게 하고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거야. 그럼 재산은 가족이 관리하게 되고.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럼 나는 이겨야 해. 영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 그게 언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마을 회관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억울했겠어, 할머니.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네. 그래도 씩씩하시네. 정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 날짜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혹시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영자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윤지와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윤지의 허위 신고를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윤지가 봉투를 들고 ATM으로 가는 모습,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윤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했어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심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은 정숙하십시오. 윤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후회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정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잘해줬어요. 손주도 예뻐해주고 며느리한테도 좋은 것만 해주려고 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날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순은 울먹였습니다. 나는 평생 도둑질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가 날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내 아들은 날 안 믿었어요. 나는. 정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에게 허위 신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와 민수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지는 정순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말했습니다. 윤지야. 윤지는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너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수와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를 끝까지 안 믿었어. 그게 제일 아팠어. 엄마, 이제 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야. 너희도 나 없이 잘 살아라.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영자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잘했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가 이긴 거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긴 건지 모르겠어. 가족을 잃었는데. 언니 그건 가족이 아니었어. 진짜 가족은 언니를 믿어줬을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영자가 옆에서 함께 쓸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살아야지. 정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자는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언니. 나도 있잖아. 두 사람은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명예는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가 왔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돈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윤지와 이혼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편에 서고 싶어요. 이 돈은 엄마가 받으신 상처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 민수 올림. 정수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 봉투는 그대로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를 불러 반송했습니다. 반송 사유 적어주세요. 수치인 없음이요.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는데 이겨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준 이 집 내가 지켰어. 아무한테도 안 빼앗겼어. 정수는 웃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